네. 저는 발표 FLI 컬큘레이션 이거 맡아서 발표를 진행했고요. 이 펠리버 인덱스를 이 논문에서는 NAFLD에 대한 서로게이트 마커, 그러니까 표지자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펠리버 인덱스는 어떤 거냐면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이거는 그 우리 혈중 영양소 이름이고, 그리고 GGT는 감마 글루타민 트랜스퍼레이즈라고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 이름이에요. 그 BMI는 잘 아는 것처럼 키랑 몸무게랑 계산하는 거고, 웨이스트 서큐퍼런스 WC는 복부 둘레, 인치로 재는 거, 네. 그 줄자 가지고 그걸로 하는 건데, 이게 기준이 60 넘으면 지방간, 30 낮으면 지방간 아님, 이렇게 룰인 룰아웃 설정을 해놨는데, 이 FRI를 쓰는 이유가 보통 이런 거를 보려면 간의 지방증 정도를 보려면 생검을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더 덜 침습적인, 사람한테 좀 덜 불편한 방법으로 피 검사만 해도, 그리고 줄자 가지고 재기만 해도 이게 딱 알 수 있어 가지고 이걸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리버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2005년에 이 펠리버 인덱스가 제안된 논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던 디오니소스 영양 및 간 연구에서 데이터가 생성됐어요. 이거는 한 이탈리아에 3,000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1차적으로는 1990년 초반에 그 크로스 섹션을 하게 한번 쫙 연구를 하고, 2차 연구로 2000년 초반에 팔로우업해서 본 거죠. 원래 데이터셋의 구축 목적은 이 NAFLD의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어떤 거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면 NAFLD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 아니면 뭐 키가 크면, 뚱뚱하면 이 NAFLD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런 걸 측정하려고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연구가 그 최초에 시행되었던 연구입니다. 2005년 연구고, 이 연구는 2006년 연구예요. 1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2005년 처음 데이터가 생성되었던 연구에서는 이 Suspected Liver Disease라고 이 ALT도 간 안에 있는 효소 이름이거든요. 이 U per L은 Unit per Liter인데, 유닛이라는 거는 단위 이름이고, 보통 그램, 킬로미터 이런 것처럼 무게랑 길이 이런 것처럼 얘는 그 단위 효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어, 5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를 1유닛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런 유닛 퍼 리터의 단위의 한 종류고, 그래서 이런 효소, 어떤 항체 이런 것들 가지고 이 서스펙티드 리버 디지즈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유의미하게 NAFL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구에서는 이 SLD라는 기준이 P가 0.2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근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표지자를 찾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했는데, 혹시 이거 스텝와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 계신가요? 어, 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아는데 스텝와이즈가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네. 일단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0과 1 사이에서 시그모이드 형태로 회귀를 하는 건데, 스텝와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처음부터 모든 변수를 넣는 게 아니고 가장 유의미한 것만 넣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빼거나, 아니면 둘 다 아, 번갈아가면서 네네네.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변수 입력 순서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미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걸 보정해 주려고 스텝 와이드로 해주는 거고, 가장 영향이 크고 중요한 것부터 넣거나 가장 의미가 없는 것부터 빼거나, 아니면 앞뒤를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엔터에 대한 프로버빌리티하고 리무브에 대한 프로버빌리티가 둘 다 있는 걸로 봐서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시행한 걸로 보입니다. 변수에는 음식 먹는 양이나 간 수치, 신체 수치, 뭐 피 검사 이런 것들 다양한 값들을 입력을 했고, 그래서 모델을 설정했는데 그 모델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유의미하게는 나왔지만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잘 측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변수를 빼고 재생성을 했어요. 성능 유지시키면서. 그렇게 나온 게 FLI고, 최종적으로 이 FLI의 스레시홀드를 설정을 한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이상일 때 질병이라고 판단할 건지. 예를 들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 140
이 threshold거든요. 이런 threshold를 설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인자는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이 라디오 이뮤노 어세이로 측정이 되는데 이거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아니요. 네네, 어떤 거냐면 항원하고 항체하고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인슐린이라는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로 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항체에는 방사성 물질이 붙어 있어요. 인슐린이 있으면 항체가 붙고 항체에 붙어 있는 방사성 물질도 같이 붙어가지고 사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을 측정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슐린은 직접 검출하기 어려우니까. 음. 그래서 이런 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라서 이거는 실제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제외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스킨폴드라는 거는 우리 피부의 구조가 표피, 진피, 그 밑에 피하 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 피하 지방을 스킨폴드라 부릅니다. 트라이셉스, 바이셉스는 팔의 위쪽 부분이고 이 서브스케퓰라는 어깨 아래, 서프라 일리악은 그 골반 위쪽, 그냥 뱃살이죠 이거는.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데 누가 측정을 했냐면 트레인드 다이어티션, 잘 훈련된 사람이 측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킨폴드 메저먼트에 대한 설명인데 빨간 밑줄을 보시면 requires a high level of skill to get accurate result.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고숙련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스킨폴드는 정확히 측정하려면 숙련도가 필요한 측정이에요. 이 측정하는 거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1번이 바이셉스, 2번이 트라이셉스, 그리고 3번이 서브스케플라, 그리고 4번이 서프라 일리악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게로 집어서 측정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부종이라고 우리 조직 사이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 들어봤죠? 복수 찬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조직 사이에 물이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피하 지방이 아닌데 두께로 잡힐 수 있고 근육이 같이 잡힐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그 탈수되면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 그것도 신체 조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숙련돼야 되고 사람이 그리고 측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버라이언스가 좀 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스킨폴드로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제거를 한 거죠. 변수에서. 이렇게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각각 제거를 해봤고 이것들을 세 개의 모델을 설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인자를 실용적으로 쓸 건지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쓰인 방법은 천 부트스트랩이라는 건데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모집단을 전수 검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 집단을 만들잖아요. 이 표본 집단에서 이 표본 집단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보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표본 집단에서 표본 추출을 다시 하는 거예요. 1000번을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1000번을 다시 하면 원래 표본 집단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더 통계적인 가치가 높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을 1000번을 해본 거죠. 1000번의 리그레션 중에 선택된 변수들 각각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준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이글리세라이드하고 BMI, GGT 그리고 복부 둘레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로지스틱 그 시그모이드 함수 내용인데 특징적으로 마지막에 100이 곱해져요. 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 로지스틱 값이 0과 1 사이에서 나오니까 100점 만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시피시티나 아니면 프리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쵸. 네네네. 그러면 따로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릴 거고 해서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봤을 때 파디티브 라이클리후드가 4.3이 나오는 60에서 룰인 스트레스홀드를 설정하고 그 네가티브 라이클리후드가 0.2가 되는 30에서
rule out threshold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FLI를 설정을 했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Western countries beside Italy,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important that FLI be validated in external population,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서 FLI를 적용을 하려면 타당성이 있는데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2005년에 서큘레이션에서 발견된 대사증후군 진단 가이드인데, 보시면 아시아인은 여기 왼쪽 아래 텍스트를 먼저 보시면 선천적으로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 있대요. 이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고, 또 왼쪽 위랑 오른쪽 위를 보시면 원래 기준치보다 이 컷 포인트보다 낮은 복부 둘레에서도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아시아인은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전적으로 갖고 있고, 또 복부 둘레가 작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사성 증후군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FLI 보면 웨이스트 서큐퍼런스나 이 BMI 같은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를 가중치를 똑같이 쓰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문에서는 이런 컷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FLI를 기준으로 쿼타일을 나눠가지고 이 그룹들마다 비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방법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FL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FLI 자체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FLI 자체가 에이시안한테 쓰는 게 그 뭐라 해야 되지? 한계라고 해야 되나? 적절하지 적절치 않다? 않다? 네. 라고 했는데 결국은 FARI를 사용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 정당성이라 할지 그런 게 나오는 건지. 음, 이 FL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네.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 자체는 인정이 되는 부분 같은데, 네. 다만 이 연구 자체가 그 웨스턴 피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시안 사람들한테는 컷 포인트를 그대로 쓰기 힘드니까 음, 원래는 지인의 말씀대로 아시안 사람들한테는 어떤 컷 포인트가 적용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쿼타일 정도만 나눠서 그쵸. 보겠다, 약간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약간, 느낌으로. 네. 네,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이거 약간 그냥 저의 생각인데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되는, 물론 그런 연구가 아니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논문들 보면 네. KNAFLD 이런 느낌의 아,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거 관련돼서 연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그걸 개발하는 것도 꽤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네. 네, 이제 열심히 준비해 주신 통계 발표 부탁드립니다. 통계 쪽 공부하는 거는 어떠세요? 좀 흥미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의학보다는 조금 그런데. 의학보다는? 근데 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그 2학년 1학기 때 의학 통계학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때 필요하신 거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지금 슬라이드 쇼 안 켜셨죠? 네. 네네.
됐다. 네, 저는 Statistical Analysis 부분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통계 용어부터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요 데이터에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가 있고 범주형 데이터가 있고 또 범주형 데이터 안에 이런 횟수와 같은 정수값만 취할 수 있는 이산 데이터, 그다음에 이산 데이터가 있고 범주형 데이터 안에 이런 두 개 값만 갖는 범주형 데이터의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 있고 값들 사이에 분명한 순위가 있는 범주형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했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우리가 배운 적이 다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또 그리고 그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그 숫자와 그 퍼센테이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evaluating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the two FLI 쿼타일 할 때는 FLI 쿼타일로 나눴을 때 그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evaluating 할 때는 카이스퀘어 검정이랑 그다음에 1A 아노바를 사용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분산 분석이라는 건 여러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적 절차이고 분산 분석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총괄 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총괄 검정이란 뭐냐면 여러 그룹 평균들의 전체 분산에 관한 단일 가설을 검정이고요. 그 중에 일원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는 분산 분석의 인자, 즉 독립 변수가 한 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제표본 추출을 해서 그룹 사이의 분산과 그룹 내에서의 분산을 비교해서 제표집된 분산이 그룹 내의 분산보다 클 경우가 어느 정도일지가 P값이 됩니다. 그다음에 F 통계량을 기반으로 한 아노바 통계 검정도 있는데 F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처리평균, 오차 평균 제곱분의 처리평균 제곱인데 잔차 오차로 인한 분산 분의 처리 효과의 분산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F값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미이고요. 네, 처리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배우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이스퀘어 검정을 사용했는데 카이스퀘어 검정은 피어슨 전차를 이용하는데 피어슨 전차란 뭐냐면 루트 기대값분의 관측값 마이너스 기대값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대값이 뭐냐면 기무가설로부터 데이터가 발생할 때 그에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기무가설을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놓으면 확률을 같다 이런 식으로 놓고 데이터를 만들면 그게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카이제곱 통계량은 피어슨 잔차들의 제곱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과 C는 그 행과 열의 수고 그러니까 그룹과 그 안에서 나눠지는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표본 추출 알고리즘으로 얻은 편차의 제곱합이 얼마나 자주 관측값을 초과하는지로 P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카이스퀘어 검정입니다. 그다음에 cumulative event rates according to the FLI quartiles를 할 때, calculation 할 때 사용한 건 카플란-마이어 방법이랑 그다음에 이 카플란-마이어 방법이 생존 확률을 비교하는 건 로그랭크 테스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카플란-마이어 방법이 뭐냐면 관찰 시간이 일단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나열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한 다음에 구간 생존율을 어떤 시점에서의 관찰자 수 분의 어떤 시점에서의 생존자 수로 구하고 누적 생존율을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 시점의 구간 생존율, 아까 구했던 구간 생존율과 그 직전 시점까지의 누적 생존율을 곱해서 그 시점의 누적 생존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플란-마이어 방법이 좋은 건 표본수가 적을 때도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로그랭크 테스트라는 거는 두 집단의 생존율 차이가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방법을 이용해서 그 생존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두 집단일 수도 있고 여러 집단일 수도 있고 여러 집단들 간의 차이가 생존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로그랭크 테스트인데 로그랭크 테스트는 카이제곱 통계량이랑 아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그냥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한다. 검정탕고량을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로그랭크 테스트가 그냥 카이제곱 통계량이랑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djusted Hazard Ratio HR과 그다음에 95%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분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콕스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는 가정이 세 가지 있는데 먼저 Independence of Survival Times between distinct individuals in the sample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Multiplic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ictors and the hazard인데 이거는 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정은. 3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데 항상 시간에 따른 그 위험이 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식에 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모델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HT가 그 위험 함수라고 할 수 있고 H0T가 그 베이스라인 하자드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이스라인 하자드 펑션은 그 모든 데이터 값들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즉 위험 요인들이 모두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위험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보통은 정의가 그런데 레퍼런스 그룹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룹을 사용해서 레퍼런스 그룹에 대해서 이게 위험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즉 여기 같은 경우 레퍼런스에 대해서 보다 1.6배, 2.4배, 2.7배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이 레퍼런스 그룹이 H0T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H0T분의 HT가 나오는데 즉 이 개수들이 그 하자드 레이쇼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베리에이트 모델에서는 그 애드저스티드를 했는데 모델 1에서는 에이지 앤 섹스로 그 애드저스티드를 해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 하트 페일리어를 일으키는 그 캐릭터리스틱 중에 P가 0.1 이하인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는 것들과 에이지 섹스를 애드저스티드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게 여기 multivariate이라고 나와 있는데 in the multivariate analysis에서 여기 adjusted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multivariate를 잘못 쓴 것 같아서 혹시 권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썼어야 됐는데요? multivariable이나 multiple? 그 멀티베리에이트이 뭔지는 아시죠? 네네. 네, 근데 어쨌거나 얘가 그 콕스 비례위험 분석을 사용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걔는 유니베리에이트 어널리시스잖아요. 콕스요? 네. 혹시 멀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그 종속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속 변수가 하나 아닌가요?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그 버라이엇이 변량이잖아요. 공변량이잖아요. 멀티베리에이트이 그 종속 변수 개수가 여러 개라는 뜻이어서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음, 멀티베리에이블이 그건데 잠깐만요. 지금 확인 좀 해볼게요.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읽을 때. 음,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는 해서 잠깐만요. 일단 문서를 찾았는데, 네. 일단 지인님이 찾은 그 문서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문서는 멀티브라이어티가 X 변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멀티베리에이시라고 쓰는데 사실은 멀티플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 콕스 프로페셔널이 종속 변수가 결국 그 시간이어서 콕스 잠시만요. Multiple regression means having more than one predictor.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네 대부분 음, 근데 스타타 홈페이지에서 봐도 X가 다 여러 개일 때를 멀티브라이어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잠시만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것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 공유를 이거 중지를 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자, 이게 창인데 보이세요? 네. 멀티 브라이트라 써 있는데 여기 보면 닥터가 콜레스테롤, 블러드프레셔, 웨이트 이런 거를 여러 개 수집해가지고 보고 싶은 게 헬스랑 웨이트. 잠깐만 이거 보니까 음 잠깐만 이거 세 개를 보는 거면 결과가 세 개인가? 음 다른 거 볼까? 이 데이터 on three variable 아카데믹 일단 이거 두 개는 결과 변수가 여러 개고 그다음에 그렇네요. 이거 세 개도 다 결과 변수가 여러 개네요. 음, 예시 든 것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되게 너무 멀티베리에이시라고 하니까 여기 뒤에서 어떤 걸 더 한 거지? 이렇게 계속
헷갈려서 음, 아, 그렇네, 그렇네. 잠깐만요. 저도 이거를 위키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요. 어 멀티 버라이어티라고. 어떤 게요? 그 멀티 버라이어티 스태티스틱이 네. more than one outcome variable. 그러니까 결과 변수 음, 하나보다 클 때 쓰는 거라고 위키에서 나와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읽었던 많은 논문에서 이걸 멀티 버라이어티라고 썼었던 걸로 맞아요. 저도 기억하거든요. 의학 그, 논문들에서. 이거 답변 쓴 아저씨가 약간 교수 같던데, 네.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쓴다. 라고 해서 막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약간 않은데, 유니버라이어트의 반대말로 멀티 버라이어트 이런 느낌으로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유니베리에이블을, 그러니까 멀티 버라이어블이라고 안 쓰고, 멀티 버라이이라고 쓰면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음, 그렇게 하고 그냥 다 같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우, 이런 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아니 근데 좀 그래서 뭐 여기에 놓친 게 있나 아니면은 혹은 뭐 진짜로 그런 그냥 대부분 많은 논문에서 하듯이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중공선성 은 회귀 결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여서 제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오류로 인해서 한 변수가 여러 번 포함된 경우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인 변수 즉 그 카테고리컬 변수로부터 p-1개가 아닌 p개의 가변수가 만들어지면 가변수를 만들 때 p-1개가 아니라 p개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아 화면고 네, 네, 보입니다. 네. 아이고. 또 때도 그 p-1개가 충분히 그 요인 변수, 카테고리컬 변수로 나온 그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한 개가 더 추가되면 또 그게 또 다중공선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두 변수가 서로 거의 완벽하게 상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다중공선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요 분산 팽창인자가 10 이상일 때 다중공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분산 팽창 인자란 1-R 제곱분의 1, R은 결정계수고요. 일 때인데 요 BIF가 10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계산을 하다 보면 R제곱이 0.9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즉 I번째 독립변수가 빠져도 나머지 변수들이 Y를 90% 이상 설명하기 때문에 걔가 요 I번째 독립변수가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음,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음,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